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잠깐 갔다 오셨습니까? 예, 휴가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러시아예요. 러시아만요? 더위를 피해서 좀 갔다 왔는데 네. 돌아오니까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누구 북방 경제를 위해서 갔다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요. 네, 이번 주 역시 정치권은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 찼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과 질 향상에 집중한 예산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중물을 들이부어도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고용 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 폭탄으로 매우리하고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내년 470조 5천억 원 슈퍼 예산 편성, 그 쟁점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시켰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요, 약 42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슈퍼 예산안을 놓고서 여야의 평가는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수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면서 향후 예산 심사에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42조 원을 늘렸으면 굉장히 늘린 거죠, 김 의원님?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증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거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자면 사실 작년도 그렇고 그 재작년도 그렇고 네. 저희가 추경을 이제 두 차례씩 거의 했었는데요. 그때도 추가적인 세수를 걷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세수와 세출의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본 예산에서 좀 남은 돈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이번에 아예 본 예산으로 추경을 따로 잡지 않고 우리가 이번 사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을 기준으로 한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세출을 하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걸 추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추경 요청 안 합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서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죠. 있고, 아니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잉여로 더 추가로 걷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지출 항목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후자의 일들은 사실은 잘못된 추경이기 때문에 네.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합산해서 이번에 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의 기능 중에 예산을 갖다 짜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는 뭐 정부 기능이니까, 다만 문제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봐야겠지만 네. 이 예산들이 그럼 과연 강론적으로 볼 때 타당한가? 좀 이따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일자리 예산을 늘린 거는 전체의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지금
어쨌든 일자리 수치는 전부 다 엉망입니다. 최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렇게까지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고용만 본다 그러면 고용에 예산을 퍼붓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 퍼붓는 돈이 제자리에 쓰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정부가 그동안 54조, 지금 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만 54조를 퍼부었는데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비교해서 그때는 경제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고 일본은 지금 일자리를 갖다 젊은이들이 못 구한다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렇게 됐으면 그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히 반성하고 이제 분석을 한 뒤에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렸습니다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내는 이 예산은 돈만 투입하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한 게 아닌가. 지금 어쨌든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경제 분야와 일자리 분야는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올려가지고 될 것이냐. 심지어 지금 요새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반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 예산 중에서도 당연히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하는 거 말고 이제 젊은 애들한테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가 돈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뭐 어떤 거는 뭐 20몇 %.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도 타겠다는 국민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급조된 예산인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그때 걸 반성하고 그때는 뭐 일기니까 제가 볼 때 이해를 할 만하지만 이번에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야당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번 예산 편성 이제 통해서 한번 벼르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볼 때 대단하다고 할 정도의 그 예산 방안들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크게는 이해는 할 만하지만 강론에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일자리 예산이 제일 증가했죠? 네, 일자리 예산 22%더 증가시킨 그래서 23조 5천억이 됐는데 일자리 한 9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 일자리가 이제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한다는 것은 지난 추경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얘기를 네. 했었던 건데 과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됐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추경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추경이 매우 당연시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죠. 본 예산을 제대로 그 추계를 했다면 추경은 없어야 마땅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추경을 안 해주면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그 정권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본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이건 철저히 따져서 네. 결국에는 뭐 이대로 통과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제대로 이게 정말 그 일자리나 고용 복지에 적합한 예산인가 네.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 162조 2천억이고 그다음에 네. 일자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조 5천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중이 거의 뭐 한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가 34.5%. 예.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고용 악화나 소득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투자를 좀 해서 재정을 좀 늘려서 이 경제 역동성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발표하면서 정부의 일성인데요. 네. 일정 부분 저는 재성 의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이제 그 일자리 이렇게 고용 악화가 되고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이 상황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논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문제다라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똑 떨어지는 그런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이 고용이나 복지나 일자리 부분에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이나 아마 국회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치열하게 국회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정부가 조금 더 이 정치하게 그런 네.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서 원인 분석과 또 이 정도가 이 투입이 됐을 때 과연 그 정도의 아웃풋이 90만 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좀 치밀한 논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하여튼 예산안이 증가한 부분 말씀하신 복지 분야가 34.5% 그리고 일자리 22% 예산이 늘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이론적 뒷받침으로써 현실화시키겠다.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이게 과연 이렇게 썼을 때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국회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수정이 될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이제 필요성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논쟁 중인 것이죠. 다만 아니,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과 별도로 예, 그러니까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단 기업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시급한 상황들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작년 19조 원에서 지금 23조 원이 넘어갔으니까 한 4조 원 정도 증가한 건데 네. 실제로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3.5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찰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집배원 등을 늘리는 것. 그래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직접 일자리,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서 이제 추가적인 증가분이 지금 증가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는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네. 단순하게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안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야당에서는 그 방법보다는 또 다른 것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을 거다. 근데 다만 정부의 제1의 기조이고 사실 이 내용들이 기존의 추경에서도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서도 야당이 다 동의해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2, 3년 정도는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평가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또 일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일자리 예산을 갖다 쭉 이제 크게 나눠보면 직접 일자리 예산이 3조 7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많긴 하지만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네. 공무원은 한 번 뽑아놓잖아요. 그럼 올해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뒤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실업소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면 못 줄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실업자가 많으면 실업 수당도 뭐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업급여도 올린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직업 훈련이 좀 늘은 점 이런 거를 좀 높여야 더 보는 이유가 직업 훈련 같이 앞으로 사람들이 퇴직자들이 이제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게 다 외국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만 단순히 들어가는 뭐 창업 지원, 고용 장려금 이런 것들은요. 이러면 그럴싸하지만 장려금 한 받고 난 뒤에 뭐 고용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은 청년 이 취업에 대해서는 손을 갖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안 되는 이유가 청년들이 야, 이 정도 돈 받고 내가 일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을 측정해도 젊은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했던 그런 청년 무슨 추가 고용 장려금 이런 거는요. 젊은 애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상 위에서 맞는 게 아니냐는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복지 분야는 제가 봐도 좀 이해할 만한 게 한 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들은 못 줄입니다. 노인 수당에 근데 뭐 들어갔죠? 뭐 어린이 보육 하면 그 뒤는 이걸 갖다가 깎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이 늘는 건 당연한데 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지금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 규제 개혁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는 지금 이미 규제 개혁을 통해서 마음껏 IT든 첨단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에 갇혀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뚫리는데 좋은 일자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과 부대에서 지금 정부 여당 과거에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여당은 아팠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4대강 사업 22조 예산을 갖다가 일자리로 풀면 100만 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4조 풀었는데 몇 개 생겼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야당일 때 비판하는 거하고 여당이 돼가지고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야당은 쉽게 비판하지만 여당이나 이 정부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진중하게 이런 큰 예산, 슈퍼 예산을 들이댈 때는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지금 야당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돈만 가지고 세금만 가지고 다 이렇게 투입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런 현상은 빨리 깨야 되고요. 어쨌든 정부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단순히 세금 퍼부어서 만드는 일자리는요. 저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하나는 퍼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활성화돼야 될 경제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숲 예산 물론 이제 강론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세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세금이 투여되려면 그에 따른 노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풍토와 제도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고용장려금이나 아니면 청년고용 창출과 관련한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단순한 구직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고용자에게 주는 것인데 그 고용자가 이 13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받으려고 하면 4대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동의 인식이라고 보면 사용자도 그리고 고용자도 둘 다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다 꺼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 13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둘 다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의돼 버리고 용인돼 버린 이런 풍토. 그래서 정상적인 노동의 구조로 가는 것들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간 42조 원 투입됐다는 얘기도 있고 54조라는 바른미래당의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결론은 한 가지죠. 고용이 악화됐다는 거. 그리고 그 늘어나는 일자리도 별로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한데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부에서는 초과세수가 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을 그래서 가능한 거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돈이라도 끌어다 써야 할 판인데 지금 초과세수가 있다는 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재정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제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고 했을 때 아까 지 의원님 말씀 가운데 이제 공무원 연금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공무원 일자리 늘려서 그 증원하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30년 이후를 내다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들어갈 비용이.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재정 확장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게 초과세수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 근본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좀 더 설득력 있는 일자리 예산이나 고용 노동 복지 이 문제까지도 타당한 이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일자리 90만 개 창출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그런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금 33.5%로 최대라 그러는데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예산의 특징은 복지 분야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분이 1분이나 2분위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주 얇은 지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 이하의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의 방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0만 개 일자리라고 하셨습니다만 정부의 전체 발표로 보면 100만 개 일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노인하고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90만 개.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90만 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6만 개 정도 선이라서 9만 4천 개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에서 2만 1,000명 이제 이 정도 해서 총 100만 개 정도 일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굉장히 민생 경제 어렵다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복지 분야에 예산을 투자할 경우 경제가 살려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좀 이재용 부회장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 여당 비판하는데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관심은 오직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 취업을 몇 명이나 뽑느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 뭐 일자리 만든다는 거 우리는 관심도 없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 돈 뿌려봤자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에 뭐 3만 명을 뽑는 것이다. 뭐 5만 명을 뽑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삼성공차가 제일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공차는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많이 뽑겠다고 했지만 다른 기업 중에는 좀 상당히 이제 구차됐습니다. 뭐 9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원서를 받고 뭐 하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공개 안 했습니다. 뭐 180조 원인가 한다고 그러는 그거는 그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원서를 받게 할 때 이제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원서를 받고 뭐 어떻게 뽑고 그런데 그게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다른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제 이미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좋은 일자리 젊은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는 그겁니다. 지금 무슨 뭐 그 돈을 풀어서 구청에서 무슨 청소하는데 용역에 뭐 어르신들 뭐 100만 원 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진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창업을 해서 내가 식당을 내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원하는 거지 정부 예산으로 계속 공무원 몇 명 더 뽑고 뭐 이걸 지금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 볼 때는 그럼 이 올 하반기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올해 많이 뽑겠다. 뭐 현대차도 많이 뽑고 삼성도 많이 뽑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단순히 정부 예산에 따라서 만드는 이 일자리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돈 좀 더 줘가지고 정부 보조를 받고 뭐 한 명 더 뽑을게 이런 식의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잘 들어가려면 이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뚫어져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이렇게 그럼 정부는 물론 이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히 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나오는데 그걸 갖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이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왜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막 호황이고 경제가 지금 난리인데 자꾸만 지금 우리는 발전이 위축되고 있는 듯한 그런 시그널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지 저는 이 슈퍼 예산이 효력을 발휘하지 정부 돈만 가지고 하는 이 경제 이 부흥이랄까 이런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민간 부분이 왜 활성화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장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글로벌 경제 위기 2009년 이래로 이제 가장 많은 그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권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이 4대강 예산을 22조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고용, 노동, 복지 분야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이런 정도의 정부의 그 예산 편성은 저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방향은 매우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예산이라고 했던 2009년도하고 막 비교를 해보면 그때 예산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 SOC 이 온 국토를 이 절단됐던 이 4대강 예산에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밀어붙여가지고 야당 왜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비판하고 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이 책임 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제 정책 아닙니까? 일자리 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애초에 대선 때 공약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청와대 책임을 통감하고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좀 정확한 그 증거와 또 이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조금 정부가 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좀 두고 싶네요.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 이렇게 돼 있죠. 12월 2일로 12월 2일 날 못 박혀 있죠. 한 달 정도 이제 심의를 하는 거네요. 되게 딱 날짜 맞춰서 통과한 적이 없죠.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날짜를 거의 다 맞췄습니다. 예산안을 거의 날짜를 맞춰서. 그래도 여야가 좀 이제 합의해서 뭐 2일에서 뭐 3, 4일 이렇게 좀 늦춰서. 기본적으로는 뭐 맞춰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아예 뭐 12월 말까지 가고 뭐 이렇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어떻게 내년 예산 편성할 건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유은혜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의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성윤모 현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의 진선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솟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장관 몇 명 바꾸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대해진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만기칠람하며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각오와 다짐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서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통계청장 교체 논란, 통계 독립성, 신뢰성 훼손 논란으로 번져나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26일 단행한 통계청장 인사가 문책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요, 황수영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역행한 고용지표나 가계동향 통계를 발표한 것이 경질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다, 문책성 경질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김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는 질책적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질책성의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한간에는 뭐 장하성 실장께서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불쾌하게 얘기하셨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는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것이 원하는 결과를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반대로 통계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예년과 그 예년의 지표라고 하는 것에 타당하게 맞닿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통계를 가지고 국민의 혼란을 만들어냈다. 표본수를 늘렸다는 거죠. 예, 그 예년과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통계 표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청와대나 이쪽 발언은 꼭 그거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여야 갈등이라고 할까요? 권력 내의 어떤 갈등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력도 보니까 뭐 전주 출신이고 나름대로 서울공대 때 운동권이었고 뭐 뉴욕 주립대 경제학 박사에다가 네. KDI 뭐 수석연구위원, 그러니까 진보 쪽 인사 중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커리어가 화려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무슨 뭐 자리를 맡은 걸 보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그 실력도 있고 쭉 이제 활동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통계청장으로서 여성이고 하니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네. 자, 황수경 통계청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집도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으로 보이고 또 장하성 실장이든 뭐 청와대 쪽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하신 것처럼 네. 통계 기법에 뭐가 문제가 있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통계청장을 바꾸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어쨌든 신뢰가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논쟁을 갖다가 청와대와 통계청, 특히 저는 이 황수경 전 청장의 전 처신도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조금 도와주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뒤에 나와서 뭐 압력받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걸 보면 이것도 저는 정무적으로는 조금 특이한 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 통계청장과 청와대와 이런 논쟁 속에서 저는 가장 문제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신뢰가 상당히 내려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 전문가들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법은요 조사만 해보면 문제가 뭔지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통계청이 저는 지금 이게 통계청장 중심이 아니라 통계청 직원들이 몇 명이고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렇게 뭐 쉽게 말도 안 되는 통계 자료를 발표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치 게임처럼 나옴으로 해서 저는 뭐 여당 쪽 사람은 아니지만 네. 오히려 정부의 통계청이라는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저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이미 잃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후임, 그러니까 이번 새로 임명된 이제 통계청장은 강신욱. 예, 진짜 저는 이분은 통계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도 보면 스타일이 통계 전문가로 보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소득 문제 이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분도 근데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뭐 내용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통계청장이라는 자리는 소득 불평등 문제 이런 걸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통계들이 있고 대한민국 통계청은 모든 통계를 팩트에 맞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신임 통계청장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주느냐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논쟁이 뭐 네. 여야를 야당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이 국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통계청의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보도를 보니까 네. 국회에 와서 뭐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모습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역대 통계청장을 경질하면서 이렇게 그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부총리 경질에 대한 이런 논란도 아니고 통계청장은 통상 한 2년 이상 평균 재임 기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가계동향 조사라는 걸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본 모집단 그게 어떻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과 바뀌었는지 2017년에 잠깐 중단됐던 것이 재개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공표해서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되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공표가 됐다. 그리고 이제 표본이나 모집단 이게 그 서로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해서 그 국민들이 팩트는 맞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혼란스러웠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책임을 물은 것인데 청와대가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 명백히 큰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네. 좀 더 국민들의 혼란을 좀 부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또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경질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질한 것으로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90% 이상의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청와대만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논란이 오히려 가중시켰다. 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이었는데 그래 그럼 통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발표를 했던 거야.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통계청에서 이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방식대로 제대로 했다라면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은 좋은 것인가?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이나 노동이나 복지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통계청의 이러한 발표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인가? 역으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명백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계청에서 이 발표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오늘날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통계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만큼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느냐. 저는 조용히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번 한 번은 지나갔어도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경질했어야 될 문제인가. 저는 거기에 오히려 그 의구심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본이나 모집단이나 이 부분은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된 것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혹은 3, 4분기부터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 그게 솔직하고 통계청의 신뢰를 오히려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네. 문제가 있어서 경질해 놓고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인사평가했는데 그냥 할 때 돼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니까 그 정말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역대 없었던 통계청장 경질을 두고 이런 논란이 일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게 비극인 거죠, 사실은. 김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사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바꾸든 뭐 10달 만에 바꾸든 그거야 인사권자의 마음이시겠죠. 근데 다만 저는 대변인이 발표를 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징계성으로 경질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이 더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또 이 지표가 그러면 제대로 됐으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냐. 근데 이제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이 뜯어보면 어떤 것을 발표하냐면 경기가 좋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의 지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를 20%가 더 좋아졌고 만들었거든요. 20%는 더 나빠졌다. 그러다 이런 보니까 거였죠, 결국. 사실 소득조 상당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에 계신 분들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더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양극화의 측면도 문제지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끔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정말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중간에 그 노동조합에 오셔서 기자회견 했다라고 하셨는데 노조가 예,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회견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청와대가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갑질을 행사했다거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요구는 뭐냐면 청와대가 계속적인 자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하고 계신데 정부 안에서 청와대가 당연히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그게 갑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장하성 실장과 이제 황수영 전 통계청장 간의 갈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픈 통계청 발표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싶어하는 대통령인 걸 누가 모릅니까 국민 중에서? 그런데 수단이 어쨌든 간에 현실은 정반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5.9 때도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들으니까 원래는 통계청이 1년에 한 번 이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다. 지금처럼 계속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한 건데 기대와 달리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그 고소득 계층 그러니까 그 분기에서는 응답률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이 마이너스가 점점 심해지는 건 사실 같습니다. 이 조사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조사죠. 그러면 그럴수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에 드는 말을 했습니다. 불낸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불났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게 말이 되냐. 저는 이 표현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정말 이거는 통계청장이 바뀌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불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 현상은 막아야 됩니다. 이게 청와대의 숙제입니다. 임종수 실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에서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건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경질 시기가 좀 뭔가 좀 우려 섞인 야권의 정치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개입을 했다면 이것과 반대의 지표가 발표가 됐었겠죠. 예.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통계청장 교체 논란은 새로운 또 청장이 됐으니까 아까 지 의원님 말씀하신 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제대로. 예. 어깨가 무겁죠. 박신욱 신임 청장이. 통계처럼 건 국가기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했잖아요. 예. 이기 내각 바꾸셨죠. 지금 아무래도 가장 이번 개각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유은혜 의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부총리. 예, 어쨌든 일반 장관일 뿐만 아니라 부총리, 사회부총리로서 역할까지 하게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총리로 격상된 이후에는 최초의 여성이셔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는 여성의 3번째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부총리로서 이제 처음이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만, 신임 부총리 후보죠 지금은. 후보께서 워낙 이제 역할도 잘 하시고 대인 관계도 좋은 편이시고 보기와는 다르게 나이도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그 586 분들 중에서는 가장 좀 맏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도 교문위에서 이제 6년 가까이 일을 하셨고 또 이번에 인수위 격인 그곳에서도 교육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계속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잘 하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일단 뭐 이분들이 경질된 데 대해서 중앙일보가 굉장히 제목을 잘 달았는데 전에 김상권 부총리 경질된 거? 이렇게 새 내각이 짜인 데 대해서 평가가 지지율에 따른 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게 일단 지금 유은혜 그러면 신임 부총리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상권 전임 부총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도 높기는 하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제는 갤럽 조사는 취미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크게 보면 교육 정책에 있어서 너무 흔들렸다. 특히 대입 정책이 흔들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전임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의 설화. 어쨌든 간에 여성들도 화나고 군하고 별 관계없는 여성들이 화날 말들을 했고 또 기무사 문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설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나오지만 전기료 때 우리 했지만 산업자원부
제대로 한 게 이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권에서 왔거나 교수님들입니다. 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고용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정치인을 갖다 놨는데 정말 국민한테 욕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먹은 장관도 적겠다 싶을 정도로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물론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소식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반응,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갖다가 내리는 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성 두 분이 들어온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잘했고 특히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언론에서 평가가 굉장히 갈립니다. 걱정, 특히 뭐 청와대 뭐 민원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모르는 사람을 왜 했느냐. 물론 이제 이분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유은혜 의원이 과거에 냈던 법안들을 보면 일반 학부모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거지만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50대 여성 사회부총리가 탄생한 거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인사라고 보고 나머지 분들도 보면 뭐 정경도 이분은 공군 출신인데 군계획을 할 때 지난번에 해군 출신이 조금 잘못했는데 공군 출신 한번 해봐라 뭐 이해할 만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을 두 분 뽑았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 산업부라든지 고용부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제 대통령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치인이나 교수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잘 못한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저는 직업 관료들을 갖다가 장관에 앉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진선미 장관의 이분은 정치인이고 또 뭐 여가부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번 인사를 큰 맥에서 보면 나름대로 모양이 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있는 부처는 확실하게 경질했다. 그렇죠. 그거를 자른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몇몇을 보면 청문회 열어봐야겠으나 뭐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몇몇만 딱 봐서는 이미지가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 네. 이 어떻게 청와대, 평가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각의 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한 부처 더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며칠 있다가 뭐 한 부처 정도 환경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환경부입니까? 예, 그래서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이 엊그제 개각에 대해서 일성은 심기일전, 그다음에 체감하는 그런 개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매우 지금 이 현실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 것,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많은 부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책성 인사. 청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럼 누가 봐도 그냥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여성 30% 이 공약을 지킨 것, 원칙을 지킨 것. 그러니까 지금 여성 장관 2명이 고용부 장관하고 여성부 장관이 지금 바뀐 거죠. 그런데 교육부 총리의 유은혜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됐고, 그다음에 여성부 장관은 그대로 진선미 의원이 또 된 거니까 됐고. 여성들의 30%, 그다음에 이제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30% 이상의 공약을 지킨 거라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후보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평가를 떠나서요. 그리고 이제 차관급 4명 중에서도 2명이 여성이잖아요. 양양자 전 최고위원이죠. 인재개발원장인가? 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 원장인가요? 그리고 문화재청장에 또 이제 그 언론인 출신의 정재숙 청장을 또 임명한 것 이런 것들은 차관급 4명 인사를 동시에 같이 했는데 장관 5명하고 그런데 2명을 또 여성으로 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세심하게 잘 살폈다. 그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뭐 특히 이제 정치인 현역 의원 특히 뭐 전직도 포함해서요. 전현직 국회의원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근데 뭐 여야의 반응들은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그 뭐 김부겸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김영춘 장관 또 홍정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부처 장악력이 상당히 좋고 정무적 감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부처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렇죠. 뭐 예산 따오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또 법안 통과랄지 이런 것도 정치인 출신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공무원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 대입
그 개편안 가지고 예. 워낙 이제 이슈가 뭐 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다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은혜 의원이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방향을 잘 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뭐 또 이 민주화운동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81학번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뭐 대학 입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학 비리도 있고요. 네. 또 뭐 대학 구조조정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개혁적 마인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뭐 정치하면서 살아온 뭐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재선미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평가가 여야가 지난 그 초반에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조각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덜 가혹한 것 같아요, 평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논란이 됐던 김동연 예. 부총리는 유임됐습니다. 그죠? 예. 뭐 장하성 장하성 실장도 실장이야 같이. 예. 장하성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예. 김동연 부총리를 유임시켰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이 둘의 투톱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방점을 찍으신 것 같고요. 또 실제 서로 간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둘의 이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크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방향성이나 또 처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면 결론은 같이 최종적인 결론을 이루고 나서 합의가 되면 그걸 맞춰가는 것이지만 네. 결론까지 가는 길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옳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승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 간담회도 해갖고 둘이서 너털 웃음 웃고. 저는 이제 두 명을 이제 김앤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김앤장을 보면 저는 대통령이 김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이라는 거 김동연 부총리한테. 예,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인사를 보면 상당히 그쪽 힘을 실어준 게 자 경제 라인을 갖다 바꾸면서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분이 비판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노사 문제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좀 대립이 됐죠. 됐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런 굉장히 좀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역시 김동연 부총리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고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온 분은 진짜 고용 전문가입니다. 고용부에서 공무원 잔뼈가 굵기 때문에 또 아마 기수도 비슷해서 아마 행실을 아마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온 산업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은 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고시 출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임 산업부 장관이 배궁주 이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재료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문가라고 해서 왔고 탈원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주로 했는데 이번에도 뭐 에너지 이런 문제나 뭐 지난번에 이 에어컨 이런 문제도 상당히 비판을 좀 받았는데 자 그러면 교수 출신 말고 공무원 출신 중에서 이걸 전문가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오는 산업부 장관은 무슨 에너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산업 문제에 치우칠 확률이 좀 혁신 성장 문제, 일자리 같은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대통령 인사를 보면 한번 1년 정도 해보고 대통령께서 자 이런 두 분야는 고용부와 산업부는 아무래도 경제부총리가 손을 맞춰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게 실용주의로 가라.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은 뭐 나름대로 가겠지만 별도로 이번 인사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김동연 부총리의 이제 힘이 세졌다는 건데 다만 기회를 주지만 그 다음 기회를 잘못하면 또 바뀌겠죠. 저는 누누이 경제 라인은 책임을 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아니 전임 뭐 김영주 장관이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숫자로 나오는 일자리 성적표가 이 정도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장관의 저는 숙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김동연 부총리도 저는 이번에 뭐 사표냈다는 뭐 보도도 있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이번 인사를 보고 본인도 이번에 긴장해야 됩니다. 한 6개월 뒤 또는 1년 뒤에 성과를 못 내면 이분도 그만둘 각오를 해야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모양이죠.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나요? 뭐 누가 봐도 뭐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고, 근데 뭐 힘을 실어주고 말고 추가적인 힘을 실지 않아도 이미 많이 힘을 갖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굳건하게 이 일의 결과를 낼 때까지 좀 미뤘으면 좋겠다. 장하성 실장 힘이 좀 빠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그건 않고요. 언론의 이 시각인가요? 둘의 상황을 그대로 좀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하고 이 청와대 비서잖아요. 장하성 실장은. 그런데 그렇죠. 부총리하고 맞짱 뜨는 모습을 국민에게 빈번하게 보이는 거는 어떤 여론은 저는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건 간에 비서는 비서로서의 어떤 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한마디 하면요. 청와대 비서들 중에서 잘했던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비서는 입이 없다. 심지어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들 이런 비서들은요. 본인은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막후 조정을 하고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장관과 부총리가 누굽니까? 대통령의 비서는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캐비닛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언론 앞에 나서는 모습은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이 스리쿠션으로 해서 어쨌든 장관을 통해서 해야지 본인이 자꾸 마이크를 잡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한테도 별로 모습이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안 나섰나요? 그래서 아니 그분은 안 나섰지만 너무 부각돼서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네. 그 사람 본인이 비서가 너무 힘이 세지는 순간 비판을 받게 됐다고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갤럽 조사도 53%로 오늘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개각을 통해서 좀 반등 요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짧게 보면은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일단 5분이 다 통과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죠? 면면을 보면 일단 뭐 그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셨던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급부터 다 재산 공개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한 10여 년 넘게 재산 공개를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의 정치인들도 한 6년 가까이 공직자로 생활을 하셨고 재산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은 좀 보여질 것 같고. 윤해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니까 예, 같이. 또 현역 의원이시고 그 상임위를 계속 하셨던 진선미 의원은 너무 잘 웃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민변에서도 여성위원장으로서 그 호주제 폐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여성 운동으로서 국회의원에 처음 비례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도 반대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 보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지율을 조금 깎아먹는 부처의 장관들을 경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좀 밑받침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한 정책을 좀 설명을 잘하는 상황들이 된다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걸 확실히 바꿨다 뭐 그런 의미네요.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다만 문제는 저는 제가 여권 관계자라고 하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이 개각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은 이제 곧 국감도 있고 하는데 이런 어수선한 판에 개각하는 거는 저는 물론 청문회는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오히려 상징성이 없고 이번에 저는 대통령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간 개각이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율이 더 안 떨어졌을 텐데 저는 너무 타이밍은 늦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야. 뭐 어차피 국감 때 야단 맞지 않으려면 국감 전에 10월이잖아요. 10월. 아니 국감 전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9월에 청문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감 전에 이제 바꿔야만 그거 전임이 한 거다라고 좀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아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으다마는 뭐 적게 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제가 그 진현님하고 우리가 방송단에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협치를 부르짖으며 협치 내각 얘기했었죠. 예, 뭐 환경부 장관에 뭐 누가 거론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저는 그때 며칠을 조금 놓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도 비판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며칠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국감 전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세 분의 평가는 이번 개각은 경질성 개각이고 문제가 있던 부처의 장관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5명의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또 국민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기대를 해야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욕할 일이야. 잘했으면 좋죠. 청문회 때는 별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물론 청문회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렇죠. 정책 얘기 많이 할 것 같고요. 아, 그러나 그래요? 청문회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그걸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죠, 뭐 5분이.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2주의 사진 한 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 선정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광진 전 의원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동차 아마 지난 일주일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길을 막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인도로 주민들이 들어 옮겨서 네. 타는 상황,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 상태에서 중고차로 팔려고 매매상에게 넘겼는데 그조차도 안 됐다고 하고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서로 사과하고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저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상식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다 이렇게 포스트에 썼는데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네. 써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도덕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뭐 10년 만에 뭐 드러나는 진상, 진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쌍용 자동차 파업 때 이 굉장히 무력 폭력 진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이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조사위에서 엊그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결국 MB 청와대가 이걸 다 승인했다 이런 게 밝혀졌죠. 그 청와대에서 승인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참, 왜냐하면은 이 그 위계 질서를 거스르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경찰청장이 조현호 청장이었는데 강일학 경찰청장이 그렇게 무력 폭력 그적으로 진압하는 거는 반대한다. 노사 간의 자율 협상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렇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무력 진압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를 한 거예요. 청와대 고용 그 비서관하고.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거고 그렇게 폭력 진압해놓고도 전혀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 결과로서 다음 해에 서울청장이 됐고 곧바로 2달 만에 경찰청장에 오르는 그 기염을 토했죠. 조현호 청장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쌍용차 이 정리해고된 분들이 30명이 가족도 그렇고 또 이 해고자들도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9명이 아직도 복직이 안 된 상태고. 아직도 안 됐죠?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러니까 대테러 진압 그 무기들을 사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발암 물질들이 섞인 이 최루액을 20만 리터를 뿌렸어요. 그때 그 진압 장면이 저도 기억이 나요. 동안. 네, 한 달 반 대단했어요, 동안. 하여튼. 네. 그래서 그 폭력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살도 했고 생활고에 또 가족들이 또 그 잘못된 선택도 하고 30명이나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복지가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돌이켜봤을 때 이제 이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데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이 시기가 지나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라라는 이런 그 지시를 했던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MB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도 저는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한 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유가족과 이 그 해고자들을 상대로 해서 경찰이 뭐 16억이 넘는 17억에 가까운 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은 게 있어요. 취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가 안 된 119명 해고자들 반드시 저는 그 복지 문제도 해야 된다. 네,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슬픈 사진인데요. 탑골공원 부근에 있는 이발소에 이제 이발 4,000원, 저게 20년 만에 500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4,500원이 됐어요? 예, 저게 IMF 이후에 3,500원을 책정해가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들이 가서 저 부근을 가면 이발소뿐만 아니고요. 2,000원짜리 국밥 그리고 커피를 200원에 팝니다. 저 동네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밥 먹으러 온다고 합니다. 2,000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00원짜리 그 식당 주인도 재료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2,000원은 이제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IMF 이후에 20년 만에 올렸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3,500원 할 때에 비해서 4,000원 올리니까 손님이 없을까 걱정이다. 망할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서는 해석이 뭐 다양하겠지만 자, 탑골공원 이발소에 이렇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많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복지 예산 다 좋은데 이런 정부 예산 이런 것들이 이런 할아버지까지 따뜻한 이 보호를 해야지 지금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우리 경제가 20년 만에 이렇게 나빠졌나? 왜냐하면 500원이라는 돈이요.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웬만한 데는 이발하면 10,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원으로도 저렇게 걱정하는 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아우 정말 경제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지금 경제팀들은 잠자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웃들의 이 고통을 갖다 보면서 경제를 좀 이렇게 돈으로 그냥 쉽게 일자리 만들겠다. 책상에서 알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현장을 가보시고 결정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정말 추석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금 무 하나에 5-6천 원이고요. 호박 하나에 2-3천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가격을 안 올릴 도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을 걸으라고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민생,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비롯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그리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득 분배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등 민생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되 시급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딱 맞췄네.